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네,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도 하반기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릴 텐데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합격을 향한 꿀팁이 쏟아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의 열기는 뜨겁지만요.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NCS 취업 불패 시간,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업난 속에서 소외된 취준생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구직난으로 계속해서 힘든 취준생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골든타임,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기업 공채 전략의 합격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은행권 공채 절대 지존입니다. 미스터 뱅쌤, 류수환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 좀 여쭤볼까요? 한 몇 개월 됐죠? 네. 예. 뭐 지금 이제 하반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8월 말, 지금 이제 9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8월 말부터 이제 빨리 시작된 곳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뭐 계속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뭐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는 유튜브로도 만나고 뭐 계속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하반기도 계속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뱅쌤 등장하셔가지고 은행권 취업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아주 눈이 동그래졌을 것 같은데 오늘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런칭 시간인데 오늘 어떤 기업의 기업 맥 이렇게 딱 짚어주실지. 오늘 네. 첫 시간입니까? 첫 네. 시간이면 아무래도 좀 우리 좀 높은 곳, 네. 좀 진짜 희망하는 곳, 끝판왕. 예, 예. 이런 곳을 좀 한번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리 금융 공기업의 진짜 말씀하신 끝판왕입니다. 예. 최고봉이죠. 그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지금 마감 임박돼 네. 있으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자소서 부분까지 조금 뭐 들여다볼 거니까요. 예. 우리 취준생분들 뭐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역시 첫 번째 기업인 만큼 굉장히 대단한 곳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하면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또 막상 어떤 차이가 있지 알쏭달쏭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차이점부터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예, 한국은행은 뭐 그야말로 진짜 금융공기업의 끝판왕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은행권 준비하는 취준생, 금융권 취준하는 준비생들은요, 뭐 시중은행도 준비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한국은행 그러면 좀 이제 스펙이 높다 또는 기준이 까다롭다, 필기시험이 예. 어렵다, 뭐 이런 준비로 이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스펙이 좀 높은 그런 분들 사이에 한국은행은 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우리 이거 한국은행은 우리 시중은행처럼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하는 이런 업무가 아니고 우리 은행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배웁니다. 그 사회 시간에요. 은행의 은행.
뭐 우리 뭐 일반 국민들의 은행은 시중은행들인데 예. 은행들의 은행이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이 돈을 빌리거나 은행이 돈을 예금하는 곳이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사무소도 있고 뭐 지역 본부도 있고 뭐 우리 서울에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저 건물 웅장한 건물이 한국은행 본점 건물인데요. 본부 부서가 13개국 뭐 기획협력국, 커뮤니케이션국, 뭐 여러 인사, 경영, 금융, 결제국, 뭐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곳이죠. 예.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지역 본부가 뭐 각 지역별로 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개 지역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 특히 해외 사무소, 국외 사무소가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가 어디에 있냐면 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 베이징이죠. 이까지 이 5개 우리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 해외 사무소 근무 한번 해보는 거 이거를 또 꿈으로도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뒤에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곳 중에서는 최고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중에도 후회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이 그냥 은행의 은행이란 말씀이신데 영문으로는 뱅크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은행 가서 돈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한국은행 채용이 언제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건지 좀 짚어주시죠. 한국은행 지금 이제 정기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한국은행은 G5 직렬이라는 게 있어서 그 G 직렬과 C 직렬로 이제 크게 나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드리겠지만 이 G 직렬이 그 주된 신입 행원 그러니까 신입 직원 채용입니다. 우리 시중은행들은 신입 사원들을 신입 행원이라고 부릅니다. 예. 신입 행원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행은 신입 행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신입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타이틀보다 은행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고객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네네. 한국은행은 이제 대고객 관계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진행 중인 게 이 G5 직렬이고 아주 이제 주된 뭐 메인 공채죠.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뽑나요? 예. 그 한국은행 그 전체 직원 수가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중은행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 좀 큰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한 7분의 1 정도 그러게요. 수준의 소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처럼 이렇게 대규모 공채,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뽑는 공채를 못 하고요. 예. 뭐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많이 뽑아주면 참 좋겠지만 2,000명이 채 안 되다 보니까 매년 그냥 딱딱 필요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네. 약 한 60명에서 70명 내외 예. 이게 G5 직렬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좀 늘려줬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나마 이제 조금 늘렸을 때는 한 70명, 72명까지 뽑았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G5 직렬이 59명, 59명, 그리고 한 60명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매년 공채가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이제 일반 사무 직렬이라고 해서 C3 직렬이 있는데 저 직렬에서는 이제 그 G5 직렬 대비 약간 스펙은 떨어지지만 저 이제 채용 인원도 좀 많지 않고 그래서 저 직렬도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는 꽤 인기가 있는 그런 직렬이고 뭐 네.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70에서 100명 사이에서 매년 왔다 갔다 올해도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3년 지금 기록을 보면 좀 감소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올해는 좀 많이 뽑아줬으면 예, 예.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G5하고 C3로 채용 인원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렬이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우리가 신입 공채라고 이야기하는 이 G5 직렬의 이 G가 제네랄에서 나온 제네럴. 거기서 예. 이니셜로 따온 G인데 이게 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G라고 하는 건 그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직렬을 G 직렬이라고 하고 네. 예. C 직렬은 클럭 그러니까 행원 행원. 그 행원의 C 클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C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 C 직렬에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뭐 기획을 하고 해외 비즈니스나 뭐 어떤 전체적인 금융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걸 계획한다기보다는 예. 이 C 직렬에서는 그냥 출납, 은행 그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한 출납, 지급 준비금 관리, 뭐 송권, 신화폐 예. 뭐 이런 좀 일반적인 행정 사무 이런 예. 쪽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을 C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 직렬은 뒤에 5가 붙어 있는 거는 5급이라는 의미인데요.
5급부터 이제 G4, G3, G2, G1까지 이렇게 5급, 4급부터 5급 G 직렬 1급까지 이렇게 승진해가는 이런 직렬이 G 직렬. 예. 그러니까 C3는 3, 2, 1으로 이제 승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직렬에서 최고로 승진을 하면 C1 직렬, C1 등급까지 승진을 하게 되고 예. 한국은행에서는 이 G 직렬하고 C 직렬 간의 교차, 그러니까 전환제도, 이 전환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C로 들어가면 계속 C, 한번 G로 들어가면 계속 G 이런 직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딜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도 궁금하겠지만 또 이제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둘 중에 어디로 좀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까? 이 시점에선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C 직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럭, 그러니까 좀 일반 사무, 비교적 단순한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좀 스펙이나 준비 정도가 조금 낮은 그 학생들이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G 직렬은 아주 어려운 필기 시험, 소위 우리가 A매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필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기 시험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C 직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은행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6개월은 기본이고요.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좀 초보자, 그러니까 첫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텐데 우리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G 직렬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조금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C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중은행을 준비해 보시거나 아니면 시중은행보다 뭐 조금 낮은 일단 금융권 취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한국은행 C 직렬도 충분히 지원 또는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준비도가 낮은 분들은 C 직렬을 추천드리고 준비를 좀 길게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G 직렬에 한번 도전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좀 임원분들이나 뭐 예컨대 뭐 이주열 총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G 직렬로 입사하신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이시죠? 이주열 총재님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70년대에 G5 직렬, 지금 이제 채용하고 있는 이 직렬이죠. 이 직렬로 취업을 하셔서 지금 G1등급, 그러니까 1급까지 올라가시고 거기서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그런 오리지널 그 승진 체계를 밟은 그런 대표적인 분이죠. 역대 총재분들은 다 그러면 G5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외부에서 이제 오시기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한국은행 자체 승진을 하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G5 직렬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주열 총재님처럼 이렇게 가는 이런 케이스가 가장 우리 취준생들한테 있어가 좀 큰 바위 얼굴 그냥 본보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좀 채용 공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채용 공고를 한번 우리 화면에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한 60명 정도 채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올해는 한 60명 정도 채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중에서도 이제 경제 전공, 뭐 경영학 전공, 법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이래가지고 이 5개 분야에서 필기 시험을 요 5개 분야로 나뉘어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경제학 분야가 제일 인원수가 그래도 많죠. 많은 게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업무적인 본연의 성격이 경제냐 경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따지면 그래도 경제 쪽이 조금 더 치중한 우리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전공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 이외에도 해외 전문 인력 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쪽에서 1명씩 이렇게 뽑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해외 전문 인력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해외 사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런던부터 뭐 동경, 북경까지 뭐 이런 쪽으로 나가서 이제 해외 쪽에서 주재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우리 G5 직렬로 한 60명 정도 채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6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원래 지금 우리 한국은행 취준생, 우리 취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아마 열심히 필기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해외 전문 인력이라든지 지방 인재 채용도 또 따로 있다고 들어서 이런 특수한 경우 같은 걸 봤을 때는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금방 이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린 해외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을 취업하면 해외 사무소로 나가서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이런 경우를
이런 경로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우리 공기업들이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방 취준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걸 많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블라인드 채용을 전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그 금융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취준생 분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드린다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는 대학을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을 아닌 그러니까 지방에서 나온 대학 기준, 예. 대학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을 그 지방에서 나온 분들에게 전체 채용 인원의 20% 정도를 할당하는 그래서 60명이다 그러면 12명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12명 정도라서 특히 우리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그 지방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신가 하면 예. 소위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국립대. 하는 직어국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부르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이 여기에 계신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은행 준비를 꽤나 많이 하고 있죠. 이 바로 이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 이 제도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렇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뭐 이런 곳들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뭐 한국은행만 이렇게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를 두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 공기업들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우리 특히 직어국 또는 뭐 그 이외에도 지방 사립대도 또 있거든요. 지방 사립대까지 충분히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도 또 공기업들이 두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것 때문에 금융 공기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한국은행 채용 프로세스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채용 프로세스는 원래는 한국은행에서 이 채용 설명회를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채용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한국은행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을 하게 되죠. 서류 전형을 하면 그 다음이 이제 필기 시험인데 저 때가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A 매치데이라고 하는 조때입니다. 그게 10월 19일로 이제 원래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다 이제 저 10월 19일이 전체 공기업 필기 시험 준비 날. 그날은 이제 진짜 우리 기라성 같은 기라성 같은 우리 금융 공기업들이 전날 전부 다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10월 19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원조사, 개인별로 신원조사가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플러스 신체 검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이 되면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과정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좀 채용 인원을 통과를 시키게 되나요? 네, 우리가 한국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건 그 지원자의 학력이라든가 학교 전공 뭐 학점 이런 것들을 전혀 적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의 개인적인 스펙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도 소위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ac.kr로 끝나는 이런 학교 이름이 들어가는 이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메일도 적으면 안 됩니다. 개인 이메일,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메일로 지원서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이고 한국은행은 그래서 지원서 자소서에 어디에도 자기의 스펙이나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적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롯이 두 가지입니다. 오롯이 두 가지. 토익 성적 하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요 두 가지를 평가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니 토익하고 자소서만 본다고 하면 뭐 나머지 뭐 스펙이라고 소위 불리는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기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토익하고 자기소개서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예, 자격증은 전혀 적는 것 자체가 없고요. 적는 CPA가 있어도 예. 우대를 받지 못하는. 근데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그 대외 활동적인 측면에서 우대를 해주는 게 있는데 자격증은 전혀 우대가 안 되고요. 그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한국은행의 어떤 연구하는 곳에서 같이 연구 보조원으로 근무를 해봤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조금 경력을 뭐 나름대로 짧게나마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한국은행에서 논문을 공모하는데 공모전에서 뭐 참가해봤다. 뭐 그것도 이제 한국은행 논문 공모전이나 뭐 이런 그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걸 보면
전국 각 대학에서 다 참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권에서 예선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권까지 올라와서 마지막 최종까지 본선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에서 예선 탈락하면 뭐 1점, 서울까지 뭐 본선까지 올라오면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해서 이런 활동들을 우대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외 활동 우대죠. 유일한. 그 네. 이외에 자격증은 전혀 없고 아이고. 자격증은 전혀 없고 토익 성적만 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만 보는 이런 아주 심플한 서류 전형을 하고 예. 있습니다. 무섭네요, 약간. 네. 그러니까 우대해주는 대외 활동이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게 될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리고 입상의 어떤 차등에 따라서 또 이제 점수가 달라지고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서류는 거의 뭐 어느 정도 통과율이 그렇게 되나요? 서류 통과가 이제 서류 전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서류 전형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공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추세가 어떤 추세인가 하면은 서류 전형을 많이 통과시켜주고 필기 시험을 보게끔 해서 필기 시험에서 이제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그 좀 어떤 프로세스를 많이 그 구사를 하는데 예, 예.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 30배수 채용 인원의 30배수 10배수 정도. 예, 30배수 우리가 지금 원래 60명 정도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 3, 18 해서 1,800명 정도, 1,800명 정도가 이제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는데 예. 그럼 전체 지원자 수가 몇 명쯤 되냐면요. 예.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 전체 지원자 수가 약 80대 1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6, 8, 48 하면 약 5천 명 정도가 지원하겠죠. 약 5천 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1,800명 정도가 붙으면 예. 합격을 하면 약 3,000명에서 3,200명 정도가 서류에서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3,000명에서 3,200명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익과 자기소개서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취준생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려고 그러면 토익 점수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잘 적어야 그래야 블라인드 채용에서 서류 전형 합격하고 필기 시험 기회까지 가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30배수 안에 들었다. 그러면 필기 시험장에 앉아 있게 될 텐데 필기 시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떻게 치러집니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A 매치데이라고 하는 예. 이 날인데요. 이날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총 두 파트에서 두 분야에서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전공 학술이고요. 하나는 논술입니다. 예. 전공 학술 배점을 300점을 두고 있고요. 논술 시험 배점을 100점을 두고 있어서 총 4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 이 전공 학술 시험이 이게 이제 마이 코스인데요. 이 코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학, 경영학, 법학, 뭐 통계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이 5가지 그 전공 분야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예. 이 300점짜리 요 5가지 그 분류 과목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게 총 2시간 30분 정도 시험을 보고요. 예. 그 전공 학술 시간에 그다음에 논술 시험을 한 1시간 정도 시험을 봅니다. 예. 그래서 약 3시간 30분 정도 이제 필기 시험 10월 19일 날 보게 되는데 예. 그래서 300점과 100점 총 400점 만점으로 필기 시험을 평가를 하고 예. 앞에서 서류 전형 했던 것과는 별개로 완전히 리셋. 그러니까 서류 전형 점수는 누계가 되지 않고 완전히 네. 필기 시험 점수만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는 시스템. 예. 이렇게 합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저 전공 학술 시험 저것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러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문제를 좀 직접 만나봐야 감이 올 것 같아서 일단 뭐 예시라든지 아니면 뭐 기출 문제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죠. 예, 한번 볼까요? 네, 뱅쌤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저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예.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영 환경이 어떻고 경제 환경이 어떻고 이런 지문이 이제 주어집니다. 네. 이런 설명들이 뭐 사실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제가 주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질문이 거기서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1번이 첫 단락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네네. 그 첫 단락에서 언급한 통화 정책의 여건 변화가 통화 정책의 운영 및 유효성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3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하고 논술 방식으로 이제 학술 논술 방식으로 이제 네. 그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논술인 거죠. 예. 이제 저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2번을 보면요. 이러한 통화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운영 체계 및 정책 수단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요 문제는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요 문제는 그나마 좀 쉬운 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쉬운 건가요? 예, 그나마 좀 쉬운 거고 아, 제가 가지고 나오기 참 민망할 정도로 예. 우리 취준생들이 보면 그냥 뒤로 나 앉을까 봐 네. 좀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것들은 막 수학적, 그러니까요. 통계학적, 난이도가. 경제학적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어. 뭐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요. 네. 우리 예. 취준생들이 경제학을 전공한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라 그러면 소위 뭐 가장 우리 가고 싶은 학문 쪽으로 계속 진로를 정하고 있다면 뭐 서울대라든가 연고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대학원을 경제학 대학원을 진학하는 예. 이런 과정을 진로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 대학원 시험보다 더 어려운 그런 단계라 이 시험 준비하는 게 이게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항상 마의 코스죠. 근데 저는 뭐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그럼 뭐 회의를 열심히 해서 잘 대응해야 한다. 라고 끝하면 적으면 그러면 라고 적으면 네, 뭐 적을 수가 있겠죠. 예. 결과가 중요한데 최선을 네. 다해야 한다. 네, 뭐 이런 적을 거. 수는 예. 있겠죠. 그렇게 네. 적으면 이제 면접 못 가시는 거죠. 이주열 총재님 화이팅 하십시오. 막 이러면 안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정말 듣던 대로 넘사벽이란 말이 떠오르는데 그럼 이제 NCS 문제는 뭐 공기업이니까 한국은행 뭐 따로 안 보는 건가요? 예, 한국은행은 NCS를 안 봅니다. 아, 예, 그래요? NCS를 안 보는데 우리가 좀 이따 또 2부에서 NCS 시험 문제 풀이를 또 맞아요. 하실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NCS를 참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젊은 네네. 취준생분들이 이 NCS에 함몰되어 있는 시간이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그래도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NCS 공부 반드시 지금 해야 됩니다. 네네. 언젠가는 없어질 제도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지만 어. 지금은 이 제도를 두고 있으니 예. 지금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열심히라는 열심히. 말씀이셨고 일단 뭐 필기 이야기를 하면서 NCS 이야기까지 잠깐 했지만 이제 다음 과정을 저희가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음 과정은 면접인데 이 부분도 좀 예, 짚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죠. 면접은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나누어져 있는데 1차 면접이 필기 시험을 아까 이제 이주열 총재님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면접 못 갑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그러면 안 되고, 예입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또는 뭐 어떤 전공적 지식을 100% 활용하셔서 예. 필기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1차 실무 면접을 가는데 그때는 토론 면접과 심층 면접이 이제 인성 면접, 다대다 면접이죠. 이 인성 면접을 거치는데 이 100점, 200점 그러니까 총 300점 만점으로 1차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다음 2차 면접이 1차 면접 합격자 약 그때는 이제 1.5배수 정도가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60명의 1.5배수니까 90명 정도가 이제 남아 있겠죠. 네. 그때쯤 되면 진짜 우리 취준생분들은 가슴이 떨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1.5배수 정도 되는 분들이 최종 면접을 보는데 그때 면접관들은 지금 한국은행의 부총재 바로 밑에 있는 부총재보, 부총재급 또는 부총재보급 되는 이런 임원분들이 나오셔서 세상에. 최종 면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상무님들 정도가 나오시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벽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끊임없이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쟁률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면 될까요? 그렇죠. 경쟁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1.5배수 이게 이제 최종 면접의 그 경쟁률 정도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3배수. 그래서 1차 면접 가는 인원이 우리 60명을 채용하면 180명이 1차 면접을 가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아까 서류 전형에서는 그 총 한 5,000명 이상이 지원해서 그때 이제 한 3,200명 정도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네. 그때는 약 30배수가 이제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을 80대 1, 70대 1, 80대 1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 시중은행 지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넘어야 될 벽이 높은 그 그러니까요. 필기 시험의 벽이 예. 너무 높은 진짜 쟁쟁한 사람끼리 쟁쟁한 그 어떤 그라운드에서 경쟁을 하는 진짜 배틀 끝판왕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번 10월 말씀해 달에 주신 하는 것처럼 예. 진짜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우리 지원자들이 진짜 뭐 1, 2점 차이로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한국은행 채용 과정일 텐데 이렇게까지 또 많은 지원자들이 한국은행을 가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은행 하면 그냥 네임밸류 자체가 뭐 아까 뱅크 오브 코리아 해서 우리 약자로 BOK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한국은행. 예.
그 BOK 하면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의 BOK 하면 뭐 이거는 그냥 후덜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좋은 곳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 채용 설명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하는 이런 것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연봉은 그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채용 설명에서도 연봉을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입니다,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국은행 채용 설명에서도. 그러나 여러분들 받을 만큼 적절히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주십니다. 네. 자신감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한국은행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경영 현황에 대해서 정보가 오픈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의 평균 연봉 이런 것도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에 육박합니다. 이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 그러니까 이건 신입부터 고참까지 다 예. 평균한 연봉인데 이게 시중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약 9천 후반대에서 1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예. 한국은행도 1억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은 예. 시중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시중은행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고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연봉 수준은 되게 뭐 낮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 외에 복지제도, 교육제도 뭐 이런 제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한국은행은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 일정 연차가 되면 예. 그리고 근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해외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진짜요?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국내 대학원을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은행은 이런 해외 대학을 이제 석사 과정을 지원해주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이주일 총재 같은 분도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뭐 우리 취준생분들은 뭐 가슴이 뜁니다. 뭐 그러니까요. 복지제도, 경력개발제도, 뭐 급여 수준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그러니까요. 최고봉이죠. 그렇구나. 저희가 지금 제가 가끔 이제 지나가다 한국은행 건물 보고 지나가곤 하는데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도 대단해 보일 것 같고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직장인데 마지막으로 좀 자소서를 좀 볼게요. 문항이 예. 어떻습니까? 자소서 네. 지금 진행 중인 자소서도 한번 봐야 될 텐데 짧게 네.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자소서 문항이 혹시 모니터에 네, 화면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네. 되어 있으면요. 총 5개 문항입니다. 총 5개 문항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가 2019년 하반기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연수받고 신입 직원으로 첫 배치가 내년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 채용을 2020년 채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는. 그래서 2020년 신입 직원 G5 직렬 자소서 항목이 총 5개인데요. 네. 이 중에 자소서 항목 중에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1번과 2번일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이 1번이 뭐냐면 한국은행 지원 동기입니다. 한국은행을 지원한 동기를 본인의 중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이에 기술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2번이 한국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역량,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업무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이 예를 들어 통계적 기법이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론이다, 뭐 이런 뭐 거시경제 분야다, 물가 분야다, 뭐 이런 분야를 이제 소개를 하고 예. 그거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라고 하는 게 2번인데 요 1, 2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3, 4, 5번은 그래도 인성과 관련된 질문이라 그래도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네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한 가지 제가 맥을 알려드리면 네. 1번과 2번은 역량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3번과 4번과 5번은 인성과 관련된 문제다. 예. 질문이다. 이렇게 보고 1번, 2번에서는 역량을 최대한 어필하고 3, 4, 5번에서는 인성을 최대한 어필하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크게 거시적으로 잡고 자소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권 그리고 은행권 취업의 신이시잖아요. 신의 한 수를 좀 마지막으로 좀. 예.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 마지막 뭐 신의 한 수라고 해봤자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의 한 수가 별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취준생분들이 열심히 역량을 갈고 닦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한국은행 적어도 우리 한국은행에서 우리 나라의 최고의 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려면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상 마찰, 뭐 그 이외에 홍콩의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 고민, 그리고 지금 10월 19일 있을 필기시험 준비, 예. 요 두 가지, 고민, 필기시험,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될 가장 최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 필기시험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꿈은 이루어진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과 함께 하반기 공채 전략과 그리고 합격 전략 짚어봤는데 오늘 뱅쌤의 조언 참고하시면서 하반기 취업 시즌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설유진 씨 되십니까? 실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아이쿠. 종이증권으로 거래하기 번거로우셨죠? 증권의 간편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죠. NCS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공기업의 필수 코스죠.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S 함께 문제 풀어보고요. 체계적인 풀이 과정 거칠 텐데 오늘도 마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왼편으로는 항상 열심히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강재수 캐스터 나와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맞쌤, 1부에서 저희가 공채 시즌을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타이틀 제목을 바꿔봤는데 공채 시즌이 임박했잖아요. 네. 근데 서류 전형 단계에서 공기업 취준생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꼭꼭 기억해라 이런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력서 우리 작성하실 때 네.
교육사항을 꼭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사항에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었지만 뭐 학교나 아니면 나이 이런 항목들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꼭 적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교육사항일 텐데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수행 직무와 관련해서 해당 지원자의 과거 교육 수강 이력을 보고 네. 아, 직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이만큼 있겠네라고 판단하는 근거로서 교육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 교육사항만큼은 빈칸으로 두지 말고 꼭 다 채워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교육사항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었던 취준생 시절에 잘 몰랐던 취준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서류 단계에서 교육사항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결론부터는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약간 같아요. 추상적인데요. 네. 이거를 100점 조금 더 만점에?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채용이 진행되었었던 공공기관들이 교육사항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냐라는 자료를 제가 잠깐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반기 채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류 전형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교육사항 평가 비중이 총 40점이었습니다. 그렇게나요? 같은 공고에서 자기소개서 비중이 10점이었던 거에 비하면 거의 4배죠. 교육사항이 그렇게 중요하게 놀랍네요. 여겨졌었고요. 네. 또 금융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서류 전형 총 100점 만점 중에 이 교육사항이 30점을 차지했었고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이 신입 채용뿐만 아니라 인턴에서는 더 인턴 전형 더 중요하게끔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의 체험형 인턴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에서 총 100점 만점 중에 이때는 교육사항이 70점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뭐 당락을 좌우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입이든 인턴 채용이든 교육사항의 중요성이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교우기가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교육이가 제일 중요하죠. 죄송하고요. 예, 교육사항을 잘 쓰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좀 구분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인문계 그리고 이공계로 많이 전공을 하시는데 네. 이제 인문계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사무행정 직무와 이공계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기술 파트를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이공계 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공계 분들은 보통 자신의 전공과 유관한 부서를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세부 직무에 맞춰서 그냥 평소에 전공 수업으로 들었던 과목만 기재하더라도 무리 없이 교육사항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인문계로 넘어와서 좀 보면 마찬가지로 또 인문계도 두 가지 갈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영, 경제, 법, 행정, 흔히 말하는 우리 상경 쪽을 전공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그 카테고리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상경 쪽 앞서 말씀드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행정을 지원할 때 우리 전공에서 배웠던 수업들, 뭐 기획 혹은 회계, 경제 이런 쪽 기재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또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파트는 우리 비상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범 계열이나 혹은 뭐 언어 쪽 혹은 예체능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내가 일반 사무행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쓸 게 없어요. 전공과 너무 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교양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교양 수업 중에는 뭐 말하기라든지 글쓰기 혹은 언어 논리, 커뮤니케이션 이런 명칭이 들어가는 교양 수업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어떤 문서 이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혹은 커뮤니케이션, 우리 민원 응대할 때 그런 역량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연관된 과목이기 때문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양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그래서 꼭 이렇게 중요한 교육사항을 채우고 넘어가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쓰면 좋은지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저희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출제에는 항상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더 빅스터디가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로 어떤 유형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문풀기로 우리 앉아 계신 세 분이 가장 자신 있는 의사소통인가요? 의사소통 중에서도 아,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못 맞추면 저희 약간 국문학과 직업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읽어드릴 텐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용을 읽기 전에도 내가 맞춤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단어 중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는 문제인데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국외음화란 받침이 디귿 또는 티읕 혹은 리을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와 결합할 경우 그 소리가 지읒 또는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지, 바지는 각각 구지, 바지와 같이 구개음, 우리 흔히 말하는 혀의 윗면과 경국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묻히다처럼 디귿이 받침으로 오는 형태소가 전미사 히와 결합할 경우에도 묻히다로 발음되는 구개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기억이 나옵니다.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합성어인 경우에는 예외,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보기 중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를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네. 자, 밭1, 해돋이, 맛이, 밭이랑 이거 참 봇2을 읽으실 때 참고하려고 그랬더니 일부러 제가 보기를 좀 또박또박 너무- 말씀드렸습니다. 참 총 몇 정직하게 개인지 또 이렇게 네,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국문학과인 교육씨에게 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봐야 싶네요. 되지 않을까. 네. 제가요. 이거 한번 발음해 보면 사실 근데 저희가 뭐 한국은행역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발음해봐도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NCS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출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보면은 반일은 반일로 발음이 되고 반일 맞아요. 해돋이는 해돋이라고 발음이 해돋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됐고 그렇죠. 맞이 역시 그렇고 그렇죠. 밭이랑도 그렇고 근데 혼니불이 또 혼니불로 발음이 되니까 혼니불. 그래서 반일하고 혼니불하고 두 개 아닐까요? 두 개라고 합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우리 틀리면 국문학과 졸업생. 틀리면 생방송이긴 한데 좀 다시 한번 갈게요. 끊고 다시 가죠. 네. 그래도 좀 다시 가지라고 조금 합니다. 다시 가야 될 수도 있는 뭘까요 그러면? 혼이불이 네. 홑이란 뜻과 이불이란 각각의 네. 실질 형태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다른 부분들은 틀릴 보기가 없는데 뭐 이렇게 나눠보면 한 개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나눠보면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는데 홑이불에서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답은 3번 3개. 그러니까 예외로 되는 것은 밭1과 밭2랑은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홑이불도 마찬가지로 홑과 이불이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 그럼 1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죠. 네, 다시 문제 갑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정답은 네. 3번으로 역시 체크하시면 될 세계 것 교육시 같습니다. 국문학과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3번. 예, 3번.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만나봤고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언어 이해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내용은 A기업의 VOC 운영 규정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VOC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 T씨가요. 잘 보셔야 돼요. 네. 3월 15일 오전 10시에 어느 고객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작스런 지방 출장으로 인해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서 부득이하게 부서장님의 승인을 받고 해당 건의 처리를 지연하였습니다. 자, 이 민원건은 늦어도 언제까지, 최대한 늦추고 늦췄을 때 언제까지는 처리가 완료되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네. 뭐 1조 규정 목적, VOC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들을 정의한다고 하고요. 2번 2조 용어 정의는 VOC란 뭐 고객이 가진 불만이나 불편 사항과 관련된 의견들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자, 중요합니다. 12조 처리 기간이 나와요. VOC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하고 처리 기간이 남아있음 등의 이유로 이를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처리 기간은요. 접수 시점으로부터 36시간 내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을 만약에 연장한다고 했을 때 제15조 1항을 보시면요. 부득이한 사유로 VOC 처리가 곤란할 땐 중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처리 기간은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중간 답변은 48시간 내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 항을 보시면 중간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한 번에 한해서 부서장님의 승인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때 추가 연장 시간은 48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성격이나 중요도, 부서장의 처리 시점에 임박한 재배정 등의 사유로 1항이나 2항 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사원의 매니저 또는 팀장이 부서장에게 특별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각각 1번 3월 16일 오후 10시, 2번 3번 17일 오전 10시, 3번 18일 오후 10시, 4번 3월 19일 오전 10시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언제까지니까요. 최대한 늦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늦춘다. 그래요? 48시간. 일단은 48시간을 연장한 뒤에 네. 부서장의 승인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48시간을 더하고 네. 그러면 4일이 지났네요. 네. 그러면 정답은
4번이면 너무 쉬운 것인가? 다시 한번 여기에 함정이 있진 않은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저는 48시간 더하기 48시간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좀 다른 느낌. 중간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출장 때 중간 답변을 중간 못할 것 답변? 같아서 저는 2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바로 만약에 받은 중간 이후에 답변을 못했다면 48시간 이내면 이틀 뒤인 17일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헷갈리네요. 근데 어렵다. 아니 저는 예, 예. 우리 그 지난주까지 계속 세 분께서 어렵다고 하셔서 예. 네. 한눈에 눈에 보이는 쉬운 문제를 아, 그래요?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또 이승희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네. 갑자기 또 여기서 한 번 더 꼬우지 않았을까라고 하셔서 아. 오히려 더 함정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예.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답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딱 그래서 정확하게 보이는 4번. 예. 이게 너무 어려운 걸 풀다가 쉬운 걸 풀어도 그동안에 사람이 학습이 네.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꼬아서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쉽게 너무 내니까 아이, 생기네요. 참. 저 때문에 또 이런 예. 부작용이 네, 너무 혹독하게 네. 표현해 주셔서.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5일 오전 10시에 접수를 받았는데 네. 정상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36시간 내에 그러니까 하루 그리고 반나절이잖아요. 네. 3월 16일 오후 10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으로 출장을 간대요. 그러면 그 출장한 기간만큼 우리가 좀 답변을 연장하면 좋지 않을까? 이 내용은 요 15조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 답변을 하는 데에는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이틀이 소요되고요. 네. 최대한 늦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48시간째 우리가 답변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완벽하게 답이 안 됐으면 두 번째 또 48시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최대한 늦게 하면 마지막 두 번째 48시간 즈음이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 48시간, 96시간.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정답은 4번. 정확하게 좀 맞춰주셨습니다. 그렇죠. 정확했는데 왜 또 정확하게 다시 함정 속으로 덜어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영역을 만나봤는데 사실은 첫 번째 영역에서 좀 수월하게 저희가 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영역이 과연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불안합니다.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오랜만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정보 능력. 그중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요. 엑셀 예전에 우리 한번 풀었던 엑셀이요? 기억이 나시죠? 이제 엑셀과 관련된 네네. 엑셀의 그 수식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문제를 설명드리는 동안 보기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엑셀 시트로 하루 매출 현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 1의 판매 현황을 표 2로 정리할 때, 자, 참외의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2019년 7월 19일 더빅 푸르시란 가게의 매출 현황입니다. 왼쪽 표 1은 품목과 수량, 단가, 금액이 이렇게 쭉 아래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 표는 표 2라고 해서 품목, 참외, 복숭아, 참다래, 자두, 포도 5가지 품목에 대한 전체 금액, 합산 금액, 매출액을 구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 참외를 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보기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1번은 서미프 함수를 썼을 때 가운데 조건이 참외가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두 번째도 예. 마찬가지 함수인데 가운데가 참 그리고 물음표 조건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또 참 별표라는 조건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번째는 F6행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과연 옳지 않은 보기 하나 이렇게 했을 때는 참외값만 나오지 않아요. 아,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네, 하나가 참외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조건 역시. 사이입니다. 이거 참. 역시 쉽다고 하신 말씀을 역시 첫 번째 영역에만 하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란 얘기죠. 네,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네. 원하는 이 참외값만 더해져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이상하게 참외값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외값만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힌트입니다. 참외값만 나오지 않아요. 참외값만 나오지 않고 나머지 다 뭐랑 나와요?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보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3번. 3번으로. 3번. 우리 지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가 저도 3번 할게요. 그러면 따라갈래요. 이럴 때는 다 같이 3번을 네. 하는 걸로. 오, 정확하게 근데 네. 3번을 맞춰주셨어요. 저희가 눈치만 들어가고 있어요. 별이 뭔 뜻이죠, 별이? 별은요. 판이 아닌가요? 네. 참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겠다.
라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 중에. 그래요? 네, 참 다음에 뭐가 오긴 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때는 몇 글자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나와 있듯이 참으로 시작되는 모든 거라면 다 소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시작되는 과일이 하나만 있으면 참외값만 나올 텐데 보시면 참다래라는 과일이 참다래가 있습니다. 있구나. 그러면 이 값에는 참외랑 참다래 값이 합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네. 다른 보기들도 그럼 어떻게 참외가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썸이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썸이 우리 더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if는 만약 뭐뭐라면 조건을 말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조건이라면 우리가 그 해당되는 조건에 D4에서 D19까지의 값을 썸 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참 별표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다음을 모르겠어. 예. 보기 1번 같은 경우에 참외는 참외값만을 우리가 구하겠어. 이해가 될 거고요. 2번 참 물음표 혹시 추측 가능하세요? 참 물음표 어떤 뜻일까? 물음표 참 뭘까요? 물음표. 물음표는요. 이쪽 자리에 오는 글자를 모르겠어요입니다. 그러니까 참 별표는 그냥 뒤에 뭐가 올지 아예 모르겠어. 참 물음표는 한 글자, 물음표가 하나니까요. 이쪽 글자에 뭐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두 글자다. 그렇죠. 두 글자란 걸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트되는 자료는 참외라는 조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F6은 뒤에 나와 있는 F6, 우리 엑셀 시트에 있는 F6 행이 참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확하게 또 골라주셨네요. 3번 맞아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문제를 맞췄으니까 다음 문제도 한번 잘 맞춰보고 싶은 의지가 불끈 드는데 공개를 좀 해주시죠. 다음 문제도 이제 정보 능력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쉽게 풀 수 있는 인터넷 활용,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우리 주소 많이 쓰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리는 동안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래는 국내 도메인 구조에 관련된 글인데요. 이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정부 조직의 2단계 도메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하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내 도메인은 점 또는 루트라고 불리는 도메인 이하의 역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루트 도메인 바로 아래의 단계를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단계를 2단계 도메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희망 문자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단계 도메인의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을 신청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이 허가된 도메인이 부여되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리기관은요, CO, 우리 co.kr이라고 하잖아요. 네. CO, 비영리 조직은 OR, 네트워크는 NE, 연구기관은 RE, 그리고 정부 조직은 아마 괄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정부 조직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국방 조직은 MIL입니다. 2단계 도메인은 위에 6가지 기관 포함 총 12개의 기관 도메인과 개인을 위한 1개의 도메인, 그리고 지역명을 기초로 한 16개의 지역 도메인으로 구성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 조직의 빈칸에 들어갈 도메인 1번 UN, 2번 AC, 3번 GO, 4번 COL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저만 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래, 풀긴 저만 풀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수 씨 답변부터 들어봐요. 아, 모르겠는데요. 뭐 그래도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유추를 일단 해보십시오. 2번 A씨는 아닐 거고요. 저희는 느낌이 왔어요. 뭘까요? 뭔가 1번? 영어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부와 관련된. 1번? 1번인가? 뭐지? 뭘까요? 너무 해맑겠다. 네, 저는 어, 당연히 네. 3번이 3번? 아닐까. 저도요. 저도 3번. 네. 정확하게 또 맞춰주셨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처음 우리 첫 문단은 사실 제가 일부러 어렵게 그러니까요. 뭔가 있는 그쵸. 것처럼. 국내 네. 도메인은 무슨 루트고 역트리 네, 구조고 겁먹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근데 네. 중요한 건 뒤에 이제 보기 우리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자고 한 뭐 영리기관 co.kr 이 내용만 봐도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렇게 예. 그 해당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관의 앞 글자를 땄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정부 기관은요 가벌먼트의 GO를 땄고요. 그 혹시 그러면 아, 예, 예. 1번, 2번, 4번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세 분께 질문을 드리면 네, 네. 네. 뭐의 줄임말, 뭐의 앞 두 글자, 세 글자를 땄을까 혹시 유추가 가능하신가요? 앞에 두 글자. 뭘까요? 2번은 아카데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학교에 맞추셨어요.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래요? 아카데미고요. 다 이제 좀 공부와 관련된, 대학과 그래요? 관련된 그런 그러면 기관이라고 1번은 보시면 돼요. 대학이겠네요. 유니버시티. 그렇죠, 맞습니다. 아, 유니버시티, 그렇구나. 아카데미, 그리고 4번은 4번. 칼리지 맞습니다. 칼리지가 그렇구나. 있었구나. 딱 보시면은 정부 조직과는 거리가 먼 우리 그 교육기관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교육기관과 관련된 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가버먼트의 앞 두 글자를 딴 GO가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영역까지 만나봤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가요?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 네. 근데 아마 조직 이해 능력은요. 이제 우리가 실제 소위 말하는 올드루키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조직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한눈에 캐치할 수가 있는데 진짜요?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우리 학업에 치중을 하셨던 지금 막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헤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각각 부서들을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문제에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네.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부서별 업무 분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A사원이요. B 부장으로부터 보기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협조 요청해야 될 부서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부서별 업무 분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무부입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관련 업무, 의전 및 비서 업무, 집기 비품 및 소모품의 구입과 관리, 사무실 임차 및 관리, 차량 및 통신시설의 운영, 국내외 출장 업무 협조, 복리후생 업무, 법률 자문과 소송 관리, 사내외 홍보 광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요. 인사부는 조직기구의 개편 및 조정, 업무 분장의 조정, 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 정원의 조정, 노사관리, 평가관리, 상벌관리, 인사발령, 교육체제 수립 및 관리, 임금제도, 복리후생, 지원 업무, 복무, 퇴직 관리 등을 한다고 하고요. 기획부, 경영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기획 업무를 조정하고요. 중장기 사업 계획을 또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정보조사 및 기획, 경영진단, 그리고 종합 예산 수립 및 영업 실적 관리, 그리고 단기 사업 계획 종합, 사업 계획, 손익 추정, 실적 관리 이렇게 또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제도 유지 및 관리, 재무상태 경영실적 보고, 결산 관련 업무, 재무제표 분석,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방세 이런 업무 자문, 그리고 보험가입과 보상, 고정자산, 영업부, 판매계획, 판매예산 편성, 시장조사, 광고선전, 견적 및 계약 등등등 외상 매출금 청구, 제품의 재고 조절, 판매 원가, 판매 가격의 조사 검토.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이 업무를 봤을 때 과연 어느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가? 기억. 하반기 프로모션 진행을 해야 되니 갑판대 구입 그리고 설치 협조 요청을 부탁합니다. 니은. 저희 지점 상반기 영업 실적 매출액 관련 자료 정리된 것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 전달 부탁해요. 디귿. C 대리가 이번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전혀 새로운 직원 발령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될 예정인지 알아봐 주시겠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부서를 정확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봐 주겠어요. 그렇죠. 이건 근데 일단 보기부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그걸 읽느라 시간 맞습니다. 관리하기 쉽지가 맞습니다.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꼭 그 맞기는 맞는 문제인데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보기를 읽어보니 네. 저는 직관적으로 4번이 떠올랐고 저도 4번이었던데 네. 총무부에서 일단 두 분도 마찬가지일 쉬운 것 같은데요. 보기 구성이 쉽네요, 보통. 네. 일부러 네. 꽤 오늘 오늘은 저희를 위한 시간은 너무 근데 오늘은 문제는 쉬운데 오늘 포인트는 그런 거였습니다. 시간 시간이 관리. 굉장히 좀 맞아요. 많이 시간 걸릴 관리. 수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오늘의 전반적인 포인트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잘 맞춰주셨어요. 예. 정답은 말씀하신 4번이 맞고요. 좀 네. 풀이를 해드리면 제가 계속 일부러 천천히 읽으면서 맞아요. 강조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기억은요. 갑판대 구입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우리 총무부에서 집기 비품과 소모품의 구입, 관리를 담당한다고 했으니 맞고요. 그리고 니은은 영업 실적 그리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선 영업 실적 관리를 수행하는 기획부국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직원 발령이니까 인력 수급 계획. 사실 이거 다 읽어보고 푸셔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조직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고 하면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업무들은 당연히 이 부서에 요청을 해야지 몸에 배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바로 푸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직 이해 능력 아하. 첫 번째 문제 만나봤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갈등 문제고요. 굉장히 쉬우니까요. 빠르게 또 푸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씨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입니다. 1년 정도 조직 생활을 겪어보니 조직이란 곳은 은근히 팀원들 간의 갈등이 심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입사원 A씨에게 조언을 한다고 할 때요.
A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1번. 조직 내 갈등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러한 갈등이 때로는 조직을 변화지향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 자, 2번. 갈등이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3번. 조직 내 갈등의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야. 갈등은 언제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니까 무조건 피해야 돼. 4번. 갈등은 개인적 갈등과 집단 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를 잘 구분해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거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뭐 네. 갈등에 대한 이거 문제 답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갈등이 되게 되네요. 조언이니까. 만약에 뭐 같이 맞장구 치고 친구랑 아 정말 이거 아니네라고 했으면 뭐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언이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느낌의 1, 2, 4번을 제외한 3번이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저도 3번일 그렇게 것 동의하십니까? 네. 정확하게 오늘은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를 예. 해요. 그 해당 내용들을 잘 균형 있게 맞춰준 보기들이 이제 1번, 2번, 4번으로 보이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부정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기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보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정확하게 3번 하나를 골라주신 우리 세 분이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갈등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어떤 갈등이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갈등을 원하지 않고요. 편하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를 함께해준 강재수 캐스터 그리고 더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잡클릭에서 생산 품질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월 270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KR서비스에서 공사 현장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15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명가푸드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월 22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두임시 NS에서 공장 전기관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월 3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죠. 서울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고용센터의 조인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조인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9월 첫 방송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 가을이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살찌는 계절이고 입맛도 좋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점심 메뉴 정하셨나요? 네, 오늘은 날씨가 이제부터 차가워져서요. 따끈한 국물이 있는 칼국수를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국수요. 이제 오전 근무를 끝마치시고 나면 식사하시게 될 텐데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전 근무의 일환이죠.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S데이 공조 상사에서 격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과 더존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필수입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격리 사무원 1분을 모시는 공고로 시작해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 2가에 위치한 엠솔 DH에서 온라인 판매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쇼핑몰 관리 업무 경력자, 인근 거주자, 여성,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채용권은 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 소식은 서울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용사회와 올바른 신용관리 주제의 취업특강이 서울고용센터 4층 단기 특강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채로운 취업 특강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으로는 남양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남양주 일자리센터에 고영선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센터 고영선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투데이 잡스를 하고 나면 점심시간이 항상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식사를 하러 가곤 하는데 맞습니다. 네. 혹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점심 메뉴가 있을까요? 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요. 가을이 된 만큼 가을의 제맛이라고 하는 추어탕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어탕. 네. 추어탕 먹어서 추워지면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투데이 소식- 잡스를 대표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진거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MAS에서 창고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창고 관리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며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인권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두 번째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서울 창호 요리 시스템에서 생산기계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는 LG 하이샤시 창호 제작 업체로 유리 및 창호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95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생산기계 조작원 총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취업 특강 소식입니다. 오는 9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직무중심 입사지원서 작성법, 개별 피드백 등의 내용으로 입사지원서 그룹 컨설팅 프로그램이 남양주 일자리 카페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남양주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031-590-268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서울과 남양주로 가봤습니다. 네, 청년 실업난이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취준생 A 이 시간 함께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강지수 캐스터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살면서 두 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어디 대학교 출신이야? 라는 질문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질문의 발상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선망하는 사회적 바탕을 토대로 나온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일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부 학생들은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낮은 과를 선택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의 문턱에서 또 한 번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괴리감에 봉착한 취준생들의 상황을 한번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된 내용들이 있나요? 네, 그럼 바로 사연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문학과 졸업생인데요. 입시 네. 때 문관학과보다는 학교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들어왔더니 대학교 4년간 배워도 전공이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했는데 주변에 특히 어학계열 전공자들은 거의 필수로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어문계열, 인문계 학생들은 선호하지 않다 보니 전공을 드러내지 않고 취업할까 싶어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의견은 우리 교욱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의견이 아니고 사연이죠. 제가 네. 여성 사연이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로 빙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요 독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독어 전문 전공을 하면 독일계 자동차 회사나 NGO 단체에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2외국어는 기본인 시대가 오면서 취업할 때가 되니까 4년을 독일어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네요. 아니 근데 네 저도 이제 국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지수 씨가 읽었던 사연 같은 경우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됐고 동문과 출신이 요즘에 취업 잘 안 되나요?
네, 실제로도 2017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요. 네. 직장인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63%가 전공이 아닌 비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직장인은 3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직장인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 중 41%가 현재 일에 만족한다고 답을 한 반면 비전공 분야에서 일한 직장인은 17%만이 만족을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정말 저희가 사연에서 만나본 것처럼 비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중에 가장 많은 전공이 인문계로 나타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설문조사 결과 비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전공은 역시 인문계열이라고 나타났는데요. 반면 전공을 살려서 일한 직장인은 이공계열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경상계열, 예체능 계열 순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기 뭐 소수어과나 요즘 뭐 베트남어과나 스칸디나비아 어학과 이런 거 외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출신들은 기업에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막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또 저희 뭐 공문과나 이런 데 출신들 보면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좀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그쵸. 걸 통해서 전공이나 학교 이런 거 또 알 수 없게 하고 채용을 네네. 하잖아요. 이런 채용 현황에 대해서 취준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이 학벌과 스펙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 역량 탓에 취준생들은 또 다른 경쟁의 장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떠오른 신조어가 있는데요. 금인턴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인턴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뭐 인턴이 금이다 뭐 이런 거. 금만큼 뭐 귀하다, 뭐 보물 같은 인턴이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금인턴은요, 공채보다 되기 어려운 인턴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스펙이기 때문에 취준생들의 인턴 쟁탈전은 정말 가히 취업만큼이나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취준생들은 인턴 경험을 위해서 5명 중 2명은 휴학을 한다고 하고요. 또 한 취준생은 매체를 통해서 신입 공채 과정에서 직무 역량을 중요하게 봐서 인턴이나 대외 활동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취업보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학생일 때 즐겨야 하는 것들이 분명 있잖아요. 뭐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수요일날 잡다방 코너도 진행하다 보면 취준생들이 엄청 어린 나이 때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맞습니다. 여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라고 또 하고, 또 안 좋은 뉴스가 있는 게 제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하반기 공채 인원을 좀 줄인다면서요? 늘려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250여 개 가운데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하지 않기로 한 곳이 80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수시 채용을 늘리고 공채 인원을 대폭 감소한다는 소식에 취준생들에게는 부담과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좀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기업 이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공채 여부가 좀 결정이 된 건가요? 사실 아직 그도 확실치가 않다고 하는데요. 공채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곳만 이미 50여 곳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정말 취준생들은 막막한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채 인원이 감소하면서 경력 위주로 수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입들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진로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있는데, 전공하고 맞춰서 뭐 직장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전공하고 관련 없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 어쨌든 이거를 고민할 시간 자체가 사실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하지만 취준생들에게는 배부른 고민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거듭된 취업 실패로 진로는 물론이고요. 원하는 직장 조건까지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취준생들은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마음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고용 절벽 시대 직장인과의 거리, 그리고 교통 편의성 등 여건을 따지는 건 현실을 모른다는 소리라고 하네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수치로도 좀 확인을 하는 편인데, 혹시 준비된 설문조사 내용이 있을까요? 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2,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연고도 없고 거주지도 아닌 지역에 취업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50.2%가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는 지난해 조사 대비해서 3.9%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43.7%보다는 남성 59.7%로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고요. 경력별로는 경력 43.4%에 비해서 신입인 56% 구직자가 연고지나 거주지가 아닌 지역이라도 취업하겠다는 의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취업하려는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55.2%가 앞서 말한 이유와 같이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다수인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이유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계속해서 다음 의견으로는 연봉, 수당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이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그리고 일단 경력을 쌓고 이직하기 위해서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간다고 결정은 해도 또 막상 나에게 익숙한 거주 지역, 내 친구들, 가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게 쉬운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걱정되는 것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따라서 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취업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도 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65.2%로 압도적으로 의견이 그러니까 많았고요. 일단 방구해야 되니까. 네, 이 밖에 교통비 부담, 그리고 배우자 등 가족과 떨어짐, 외로움과 대도시의 편리한 인프라 포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걱정거리를 안고서라도 반 이상의 취준생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닌 제3의 장소로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는 좀 채용의 문이 넓혀져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것들을 다 따져서 채용 성공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